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경연구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앓으시는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의 영상 소견, MRI, CT, 엑스레이 이런 소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저는 남기세병원에서 근무하는 우종윤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고요. 그래서 제 비욘디 방송의 제목은 신경연구소입니다. 대충 제 양력이 이러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우리 척추는 여러 개의 구조물, 그 중에서 이제 척추체를 이루는 뼈, 그리고 그 사이사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즉 디스크를 말합니다. 추간판과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그리고 목, 허리 등, 목, 등,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중심을 이루게 되죠. 이 네 가지 구조물이 몸을 지지하고 받쳐줍니다. 뭐 보시다시피 척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7개의 목뼈, 12개의 등뼈, 5개의 허리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추. 이렇게 천추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엉덩이 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뼈입니다. 그래서 이 천추를 보통 디스크가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서 가장 디스크가 잘 생기는 부위가 4번, 5번 허리뼈, 그리고 5번과 천추뼈 사이에 있는 뼈인 거기에서 가장 많이 생기게 되는데 5번 뼈와 천추 사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서 그래서 5, 6번 뼈 사이라고 5, 6번 요추 사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5번 요추와 천추 사이입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돌출이 되어서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서 그 신경을 누르면서 요통, 허리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는 요통이나 신경 증상, 뭐 다리 하지 방사통이라든지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디스크 질환입니다. 질환이고 우리가 속칭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뭐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서 요통 및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제 척추 중앙의 척추관 그리고 신경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경우 혹은 그 신경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멍, 추간공이 좁아져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케이님. 항상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극한 직업 신경외과 편이 이게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했던 방송인데 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수련했던 병원에서 그 후배들이 나왔었습니다. 저랑 닮은 친구가 있었는지는 저보다 한 3년 후배라서 잘 아는 친구들인데 네, 그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디스크병,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추간판입니다. 이 추간판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추간판은 어릴 때는 혈관이 추간판 안으로 들어가요. 어릴 때라고 하면 보통 10세 미만, 그러니까 10살 미만에 있어서는 태어났을 때 추간판 내로 혈관이 들어가서 혈관이 들어간다는 건 피가 공급된다는 뜻이고 피가 공급되면 뭔가 재생이 되고 되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10살이 지나고 대부분 10살이 지나고 나면 추간판 내에는 혈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혈관이 없는 구조물로 되는데 그래서 그런 추간판을 세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동그란 여기를 좀 화면 좀 키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화면에 여기 보시면 위쪽에서 가운데 있는 동그란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동그란 부분에서 그 안에서도 또 가운데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수핵이라고 합니다. 수핵은 말 그대로 디스크의 핵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허리를 받치는 역할, 목을 받치는 역할, 이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돼 있는 그런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런 젤리 형태로 돼 있는 구조물이고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 테두리 부분 여기 여러 개의 나이테처럼 둥근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 디스크의 외형을 이루면서 안쪽에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지지 구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수액과 섬유륜 이 바깥쪽 테두리 부분을 나이테 부분을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섬유륜과 수액이 디스크를 이루고 그리고 디스크의 위쪽 아래쪽 사람 몸을 이렇게 종으로 놓고 길게 보았을 때 위쪽 아래쪽 부분 척추뼈 하나하나와 연결되는 부분을 종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판은 디스크의 종판은 척추뼈와의 경계 부분으로 여기까지는 혈액이 가요. 혈관이 가서 여기서 이제 삼투압으로 인해서 그 분산시키듯이 디스크 내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뭐 피가 아예 안 들어가면 디스크도 다 썩어 없어질 테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고 혈관이 없는 대신 이 종판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는 아무래도 혈액 공급, 혈관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번 나빠졌을 때 재생이 안 되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 많이 쓰면 망가지기 시작한 제일 빨리 망가지는 구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가 낡아서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허리 척추 MRI가 있고 이 MRI에서 가운데 다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다른 부분은 가운데가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MRI상에서 허리뼈 4번, 5번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는 전체적으로 검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수액 부분은 이 MRI 영상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T2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T2 영상에서는 가운데 부분은 수분이 많아서 수액 부분은 수분이 많아서 하얗게 보이고 바깥쪽 테두리 섬유륜 부분은 검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수액 부분에서 수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디스크에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탄성이 있는 상태가 없어지게 되면 수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푸석푸석하게 변하겠죠. MRI상에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게 보이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허리 위아래로 이제 누르는 힘, 무게를 지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간판이 이렇게 검게 변하는 것을 추간판의 수분을 잃어버려서 MRI상에서 검게 변하게 되는 것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점점점 힘을 제대로 못 받쳐주니까 불안정해집니다. 미세하게 허리가 흔들리게 되고 척추뼈가 흔들리게 되고 그걸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사람 몸이 저절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황색인대, 황색인대라는 게 있는데 이 황색인대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 바로 위쪽에 존재하는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입니다.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추간관절이라는 것은 척추뼈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말해서 추간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추간관절의 뼈가 두꺼워집니다. 어떻게 뭐 뼈가 더 자라고 두꺼워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투수가 공을 많이 던지고 이렇게 했더니 팔꿈치에 뼈가 자라서 수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관절 움직임이 많고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인대가 석회화가 되거나 뼈 조각이 자라오르면서 이게 뼈가 비후가 됩니다. 관절이 비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신경관 내로 자라 들어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디스크 자체 내에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바깥에 테두리를 이루는 섬유륜 부분이 찢어져서 상태가 안 좋은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불안정성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나쁜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진행돼 비셔스 사이클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관이 점점점 좁아지게 되면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디스크 자체가 낡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그런 걸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질문 하나 대답드리겠는데 디디님께서 질문자분 아버지께서 협착증 때문에 다리 증세, 마비 증세,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마비 증상이 사라지셨는데 통증은 그대로 있다고 하신다. 어떤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보통 수술을 하시게 되면 지금
질문 내용을 봐서는 허리에 볼트를 넣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유압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말씀하시는 철심 박는 수술, 그러니까 허리에 이렇게 나사못 고정술을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아예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수술을 보통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유압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통증이에요. 이제 하지 방사통, 다리 통증은 빨리 사라지고 마비 증상이나 이제 감각 이상 이런 건 좀 오래 걸려서 서서히 좋아지게 되는데, 거꾸로 마비 증상이 사라졌다는데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시면 조금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되는 상태인데, 통증이라는 게 다리 하지 방사통이 아니라 만약에 허리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척추 모양이 바뀌고 유압수를 하게 되면 척추 허리 모양이 바뀌고 움직이던 마디가 고정이 되고, 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 수술을 하면서 피부와 근육을 절개를 하고 찢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리 통증은 남았다가 서서히 좋아지실 수 있고, 추후에도 또 계속 남는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력 강화를 통해서 통증을 회복시켜야 하는 경우가, 재활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회복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면 수술이 신경이 눌리던 게 제대로 풀렸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왜 통증이 남아있는지는 제가 이야기하시는 내용만 듣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케이님은 지금 2, 3번, 3, 4번, 4번, 2번 디스크, 4번, 2번 디스크라는 것은 없는데 4, 5번 디스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4, 5번 디스크가 그로 인해서 약을 드셨고 요통은 줄었고 다리에 감각이 이상하시다, 이렇게 MRI상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졌다, 다른 느낌이 보인다는 건 높이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일 거고,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퇴행성 추간판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허리도 뼈와 뼈 사이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보자면 관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퇴행성 추간판 질환과, 그리고 또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으시다면 신경압박, 협착증, 디스크 이런 걸로 인한 증상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MRI 사진을 보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발님, 수술을 하면 신경이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즉각적으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나서도 신경 회복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경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근력 마비, 이제 하지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감각 이상, 방금 전에 이케이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 그 다음에 감각이 둔한 거, 저릿저릿한 느낌,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잡아보자면 보통 환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기로는 제가 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길게 가면 한 1년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도 증상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회복이 되기 전에 신경 압박이 얼마나 심했나, 신경 손상이 얼마나 심했나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분들은 회복이 안 돼서 그런 장애, 어떻게 보자면 장애죠, 마비나 감각 이상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경 회복은 열심히 재활을 하는 거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하실 일도 아니지만 무조건 비관하실 일도 아니고, 수술을 하고 큰 통증이 좋아지시고 이런 신경 증상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신경이 회복되는데 마지노선을 한 1년 정도로 잡거든요. 그 이후에는 회복도 거의 없고 더디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최소 6개월 이내에는 최대한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내용 진행하고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정상 허리, 오늘은 허리 중심으로 할 텐데 정상 요추의 MRI 소견입니다. 보시면 허리뼈가, 척추뼈가 앞쪽, 뒤쪽이 높이가 똑같이 반듯하게 있고, 허리가 이렇게 C자 형태로 휘어진 것, 이게 정상적인 커브이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 다 평균적으로 높고, 가운데 부분은 흰색을 띠고 있고, 바깥 테두리, 디스크의 바깥 테두리는 검은색을 띠고 있으면서 뼈와 디스크가
동일한 선에서 딱 맞아떨어지면서 뒤쪽에 지나가는 검은 줄,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침입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신경의 앞뒤 쪽에는 흰색 부분, 여기는 신경관 내의 빈 공간입니다. 뇌척수액이 흐르는 빈 공간인데 신경관이 이렇게 넓게 유지가 될 때 정상 MR 소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디스크에 대해서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가운데 부분인 이런 수액이 한가운데 동그랗게 재힘을 받을 정도로 유지가 되지가 않고 밀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4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여기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부분인 섬유륜이 정상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수액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섬유륜과 함께 살짝 밀려 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팽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팽륜이고, 그리고 섬유륜이 아직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돌출이라고 하고,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서 안쪽에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온 경우는 파열 탈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기준과 수술을 하게 되는 수술을 하는 의사가 보는 기준이 다른데,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보는 경우에는 이 섬유륜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 이게 분간이 MRI상만으로는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돌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MRI상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의 횡축, 좌우 간격에 비해서 종축, 앞뒤 간격이 좁은 경우, 좌우가 앞뒤보다 이렇게 넓을 때는 돌출되었다고 하고, 반대로 앞뒤로 튀어나온 정도가 횡축에 비해서 많이 튀어나와 있을 때는, 더 길 때는 그걸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하는 의사들이 볼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섬유륜이 찢어져 있어 속에 수액 부분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파열이 되었다고 하고, 섬유륜이 제대로 보존이 되었을 때는 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돌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100%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어차피 뭐 돌출이건 파열이건 신경이 눌리면 아프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분류를 나누고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골화라는 것은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그 덩어리가 여러 군데 이제 다른 부분에 가서 떨어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골화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터져나온 정도만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도 분류를 4가지로 나누는데, 가운데 부분, 이런 신경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신경관이라고 하고, 그 신경관의 한가운데 쪽을 누르는 경우에는 중심성 탈출, 그리고 신경관이긴 하지만 바깥쪽으로 이제 신경관에서 가운데 큰 신경에서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그 초입 부분을 눌리는 경우에는 측부 탈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관이 옆으로 나가는 뼈 사이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누를 경우는 신경공 탈출이라고 하고, 그 외에 신경공의 아주 바깥쪽, 여기서도 신경이 눌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경공 극외측 탈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디서 눌리는가 하는 것은 환자분이 뭐 알아서 크게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 방법을 정할 때 우리가 여기 어디에서 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의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환자분들은 어디서 눌리건 간에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아픈 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보사랑님, 인공디스크 치환술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부작용. 네.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것은 보통은 허리 디스크 수술할 때 디스크가 터졌을 때 그 터진 디스크 자체만 뽑아내거나 협착증이 있을 때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뼈를 깎아내서 구멍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주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우에 의사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압술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그 사이에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받쳐주고, 내려앉지 않도록 받쳐주고, 높이를 들어 올려주고 받쳐주고, 그 인조뼈를 넣은 부분이 이제 마디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못을 박아서 그 나사못 2개를 연결을 해서 고정해주는 수술인데, 그것을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는 척추뼈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한 마디가 고정이 돼 버리는 거라서
그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인공 디스크 치환술입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것은 디스크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인공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와 똑같은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볼 앤 소켓, 그러니까 가운데는 공이 있고 위아래 부분에 이렇게 판이 볼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넣어서,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허리나 목이나 뭐 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넣는 걸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 부분, 경추에 있어서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예전에도 많이 해왔고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직도 인공 디스크 치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허리는 뭐랄까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많이 있어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허리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했을 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목은 사람 머리 무게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거워도 머리 무게만 받치면 되기 때문에 목에서는 큰 탈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 축을 잡는 것과 이 사람 상체 무게를 받쳐서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좀 까다롭다고 봐요. 제가 실제로 뭐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했을 때 운이 좋은 분들은 이제 뭐 아무 통증이 없고 다리 통증도 좋아지고 다 좋다, 정말 수술하길 잘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한 뭐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반수 이상에서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 이 수술을 했을 때 다리 당기고 아픈 이런 증상은 좋아졌는데 그 허리가 만성적으로 계속 아프다,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꼭 거기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좀 많이 안 하십니다. 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좀 예전에 한창 붐이 일었다가 요즘은 좀 식은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뭐 수술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찬반 양론이 있고,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 뭐 95%, 98%,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5%가 이제 어떤 오류 범위 내를 5%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95% 이상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찬반 양론이 심할 때는 함부로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그것이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이혜니님, 무릎 주사는 제가 뭐 설명드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제 주사 치료를 한다는 것은 뭐 주사 치료가 무릎에 있어서는 그 무릎 연골액 자체를 보충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한번 치료를 했을 때 수개월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허리나 무릎 주사 치료의 다른 주사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어요. 신경 주사, 통증 주사가 있는데, 그런 통증 주사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 한 번 시행을 할 때 서너 번 이렇게 하고 일주일 얼마의 간격, 보통 뭐 1주 간격으로 3번이라든지 2주 간격으로 3-4번이라든지 이런 간격을 두고 주사를 맞은 이후에 그 이후에 오랜 기간 3-4개월 이후에 다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다. 스테로이드가 몸 안에 과도하게 누적이 돼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두고 나름대로의 딱 철칙을 정해놓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릎 주사건 허리 주사건 그렇게 뭐 병원에서 시키시는 대로 주사를 맞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사를 맞는데도 뭐 효과가 별로 아프고 불편하시다면 그만큼 심해서 다른 치료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넘어가서 정상적인 요추 소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라는 것은 이 사진에서 보실 때 다른 마디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가장 밑에 5번 요추와 천추 사이의 디스크는 높이가 상당히 낮고 이 횡축으로 봤을 때는 디스크 가운데로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보이면 이건 추간판 팽윤이고 중심성 탈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신경관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신경 압박 소견이 별로 없어요. 눌리는 게 별로 없어서
허리는 아프실 수 있지만 다리까지 막 통증이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으실 만한 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진은 좌측, 여기서 우리가 그 MRI에서 횡축을 보는 사진의 이미지는 좌우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울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이제 반대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좌측으로 그 측외측, 측부 탈출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쪽은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신경관이 넓기 때문에 신경이 별로 많이 튀어나오더라도 신경이 별로 안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외측과 추간공, 추간공 그 외측은 조금만 튀어나와도 그 앞뒤 간격이 좁아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터져나온 정도에 비해서 통증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돌출된 디스크 튀어나온 정도로 보면 돌출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위치로 보자면 측부 탈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파열이 됐거나, 혹은 여기서 이 사진만 봐서는 모르시는데 이 다음 컷에 보면 아래로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골화된 탈출, 파열 탈출 혹은 부골화 탈출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옆쪽에 튀어나와 있는 측부 탈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아파하세요.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시술로도 해결이 안 돼서 수술까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도한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저희 병원 직원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표는 좀 내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신경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밖에서 가운데 척추관이 있고 그 척추관에서 가느다란 신경 가지가 옆으로 나와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 쪽으로 해서 신경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데, 이 신경 구멍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서는 조금만 튀어나와도 신경이 엄청 심하게 눌려요. 그래서 뭐랄까, 어제까지 멀쩡하다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이런 이런 경우를 추간공형 추간판 탈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간공형은 사진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척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척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잘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또 전문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더욱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가운데 하얗게 신경 잘 지나가는 거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보시면 이 화살표로 한 부분에 희미하게 동그란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은 사진을 보면 아무 이상 없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죽을 것처럼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공형 추간판 탈출이 있고, 이분이 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분은 측부 탈출이었고, 디스크 측부 탈출이었고, 파열된 상태였어요. MRI 상으로 보기에 파열된 상태였는데, 사진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여기 왼쪽으로 지금 앞에서 뭔가 희끗희끗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보이는데, 이제 중년 남자분이셨는데, 터진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고, 도저히 아파서 다리 뻗고 자기도 힘들다 이래서 병원으로 오셨고, 사진에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함부로 수술하자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래서 입원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었습니다. 좋다는 치료는 다 했죠.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고 약도 센 거 쓰고 주사도 맞고 통증 주사도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맞고 허리에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도 맞고 했는데 효과가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주사 맞으면 한 반나절 덜 아프다가 금방 아파지고, 이래서 어떻게 보자면 모험이었는데 수술을 했어요. 이게 증상이 디스크가 확실하고 신경 차단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을 설득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설득한다기보다 이제 환자분과 합의하에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영상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뼈를 조금 깎아내고 들어가서 여기가 신경이고, 신경을 살짝 젖혀서 신경 아래쪽에 디스크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신경을 가운데 쪽으로 당겨서 보면 그 아래쪽에 디스크 부분에 볼록하게 조그맣게 튀어나온 조각이 보여요.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조각이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그렇게 아프셨던 겁니다. 이 실제로 크기는 좁쌀만도 안 할 거예요. 그런 디스크 조각이 터져서
환자분들이 신경이 심하게 눌리니까 통증이 엄청 심하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까지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증상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사진에서 이상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심하게 터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님, MRI 찍어서 디스크라고 듣기는 했는데 팽윤이랑 탈출 협착,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팽윤은 그 신경을 심하게 누르지 않는 경우 약간 튀어나온 것, 뭐 디스크 초기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탈출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협착이라는 것은 신경이 누른다는 것은 동일한데, 디스크보다는 뒤쪽에 있는 그 황색 인대나 후관 관절이 비후가 되어서 신경을 누를 때, 척추 관절이 뼈가 두껍게 자라올라서 신경을 누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박정남님은 64세 여자분이신데 척추 분리증을 진단을 받으셨고, 예, 주사 맞고 효과가 있는데 주사로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이 맞는 이야기이신데요.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허리뼈의 일부분이, 척추뼈의 일부분, 뭐 목이나 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요추 부분이고, 그런 허리뼈의 일부분이 정상적으로는 붙어 있어서 한 통으로 된 하나의 뼈가 분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반복적인 미세한 충격, 그러니까 뭐 허리에 충격이 오는 게 미세한 충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서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선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모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작은 뼈 센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여러 개의 뼈가 서로 붙어나가면서 붙을 부분은 붙고 떨어질 부분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뼈가 형성이 되는데, 붙어야 될 부분이 제대로 붙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분리가 된 부분이 존재를 해서 척추 분리증이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척추 분리증 자체만으로는 수술을 웬만해서는 잘 하지가 않습니다. 척추 분리증만 있을 경우에는 척추 분리증만 있고 우리가 그 불안정성,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거기에 힘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척추 불안정성이 생기고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흔들려서 어긋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하지방사,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분리증만 있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만 있고 웬만해서는 잘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주사 맞으면 괜찮고 주사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주사 통증이 없는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추 근력,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 여러 가지를 하셔서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게, 지금처럼 뭐 한 3-4달에 주사 한 번 맞으면 견딜만하다, 이런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진킴님은 목 디스크가 있는데 내시경 수술,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은, 목 디스크는 앞쪽을 절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공 디스크나 유압술 앞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뒤쪽에서 하는 수술보다는 더 많은데, 그 이유가 허리는 뒤쪽에서 접근을 해서 신경을 조금 조작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신경을 좀 당긴다든지 누른다든지 이렇게 해도 뭐 마비가 생긴다든지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적은데, 목 신경을 함부로 건드렸을 때 마비가 오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앞쪽에서 했을 때 디스크 자체를 제거를 하고 그 신경을 안 건드리는 경우가 안 건드리고 수술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목 수술은 앞쪽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도 많이 하고 저도 뒤쪽으로 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내시경 수술은 대부분 뒤쪽입니다. 앞쪽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그 앞쪽으로 수술하는 게 어차피 유압술이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은 뒤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뒤쪽으로 하는 경우, 그런 내시경 수술을 할 때 내시경 수술이건 유압술이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건 수술 적응증에 맞춰서 모든 병에 대해서, 모든 증상에 대해서 똑같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병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목 디스크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이 수술이 좋고 뭐 저렇게 터졌을 때는 저 수술이 좋고, 그게 각각 좋은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효과가 좋고, 내시경 수술은 이제 뭐 간단히 목 디스크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서
후궁 감압술, 신경공 확장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뼈에 구멍을 내서 뭐 다른 몸 안에 다른 물질을 넣지 않고 뼈를 깎아내고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신경을 보면서 신경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가 터졌을 경우에는 디스크까지 제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뼈를 깎아내고 구멍을 내서 신경 길을 넓혀주고 확장시켜주는 경우, 이런 수술인데, 장점은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절개 수술보다는 통증이 적어요. 수술 후에 통증과 근육 손상이 적고, 부작용은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과 동일합니다. 뭐 생기게 된다면 그런 부작용이 뭐 신경 손상이라든지 불완전 감압이라든지 재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목 내시경 수술에 대한 것이고, 신비리움님, 앉아 있으면 자주 골반 쪽으로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이 자주 있다. 허리 사진에는 이상이 없다. 사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게 엑스레이만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엑스레이만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은 100% 이상이 없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통이 있으면은 일단은 뭐 골반 쪽을 보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쪽에서 먼저 통증을 봐야 될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복강내 장기, 골반 내에 뭐 자궁이나 난소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골반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만 듣고 어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척추 골반 질환을 보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쪽에서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진통제 중에 상당히 강하고 그 의존성이 있는 진통제를 뜻합니다. 그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님,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전혀 없는 30, 40대도 MRI 촬영해 보시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대에 디스크가 터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10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0, 40대라고 해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건 아니고,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증상이 없으면 굳이 찍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영님, 추나 치료를 받는데 누워서 몸티스트상에서 추나 치료를 받다가 아프셨다. 그럼 일단 치료해 주신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떤 자세를 했는지, 그런 경우에 어떤 신경이나 근육 손상이 있는지를 시술을 해준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고요. 그 부분만 쩌릿쩌릿하다면 일단 근육이 충격을 받아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는 디스크까지만 했는데,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을 지나가는 길이 척추에서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이 가운데 부분, 신경이 지나가는 큰 길, 척추관이 있고, 이 척추관의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신경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여기서 뭐 일반 분들이 보셔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두고 여기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둥그런 신경 지나가는 척추관이 여기처럼 이렇게 넓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뼈가 자라오르고 척추관절뼈가 비후가 되고 황색인데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검은색 부분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라 들어가면서 신경 길이 좁아져서 보통 삼각형 모양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좀 숙이고 계시면 괜찮은데, 똑바로 펴고 오래 서 계시거나 걸어 다닐 때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당기면서 아프고 오래 못 걸어요. 저리고 아프고 이래서 오래 못 걷고,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허리를 좀 숙여야 편하고, 길 가다가 벤치 같은 게 있으면 쉬어가고 싶고, 10분, 20분 걸어가면 한 5분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밤에 다리 뻗고 자기가 힘들다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협착증이 있을 때 후궁, 척추 뒤쪽을, 신경관 뒤쪽을 둘러싸고 있는 척추뼈, 그 뼈를 후궁이라고 하는데, 이런 후궁에 구멍을 내서 황색 인대까지 같이 제거해줘서 신경 길을 이렇게 넓혀주는 것을 후궁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머리를 숙였는데, 뒤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옆에는 까맣게 좁아져 있다가 동그랗게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협착증의 개념으로 외측 함요 협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신경공으로 나가기 전에 신경관의 외측에 그 부분에서 신경근이 눌리는 경우를 외측 함요 협착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고, 일반 의사들에게도 설명드려도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하얀 부분이 많고 심하게 눌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바깥쪽 테두리 부분에서 심하게 눌릴 수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협착증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수술에 적응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공 협착증, 이것은 신경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쪽은 하얀 게 많고 넓어 보여요. 그렇지만 신경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오른쪽,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의 부분은 뭔가 거뭇하고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신경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멍 부분이 꽉 막혀 있어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척추뼈와 뼈 사이 추간 관절, 뼈를 이어주는 관절 부분이, 거기는 이제 관절이니까 그 사이에도 미세하게 작은 연골이 있고 그 부분이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이게 벌어져서 흔들흔들거리게 돼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관절 부분에서 퇴행성 변화라서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낭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낭종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하얀 게 신경관 안에 다른 동그란 하얀 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이런 걸 추간관절 낭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착증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간판 탈출과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각각 허리에 생기는 병이고 분간해서 설명을 드리기 일반인 분들에게 100%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우선 발생하는 연령대가 100%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간판 탈출증은 발생이 급성으로 생겨요. 내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다리가 점점점 땡기고 아파서 최근에 점점점 심해져서 오래 못 걷는다. 이런 악급성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은 척추관 협착증이고 최근에 너무 심해서 오래 걷기가 힘들다 이럴지라도 악업성으로 점점점 조금씩 진행되는 병은 척추관 협착증이고 어느 날 갑자기 삐끗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숙이면서 무거운 물건 들었더니 뜨끔하면서 허리하고 다리가 심하게 아파졌다. 이런 급성으로 발병하는 병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나이에 있어서 추간판 탈출증이 더 흔하고 젊은 사람도 협착증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아무리 젊어도 40대 이후에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30대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협착증인 경우에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고 나이 60, 70대 이상, 그리고 특징적인 이제 증상 혹은 검사 결과로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뻗고 계셨을 때 허벅지 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렸을 때 최소한 아무리 뻣뻣한 사람이라도 60도 이상까지는 이렇게 가볍게 올릴 수가 있는데 90도까지 제대로 못 올리는 과정 중에 다리가 딱 어디가 걸리는 것처럼 다리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 허리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이런 것을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하지 직거상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가 많고 오래 걸을 때 점점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이런 증상을 보행 시에 파행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파행 증상은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걸어 다닐 때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몸을 돌렸을 때 갑자기 뜨끔하게 아프다든지 앉았다 일었을 때 뜨끔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파행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많고 순간적인 움직임과는 큰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는 그런 움직임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인 경우에는 파행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서서 가만히 허리를 펴고 서 계시거나 한참 걸어 다닐 때 점점점 통증이 악화되고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서 쉬시면 통증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의 차이이고요. 그래서 다영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척추 아래가 MRI 이제 요추 부분을 찍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디스크가 아니고 선천적이라는데 무슨 뜻인지. 선천적, 그러니까 협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척추관은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달라요. 이게 넓이 자체가. 그래서 약간의 협착증이 생겼을 때도 이른 나이에 30, 40대에 이른 나이에 협착증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도 있고 60, 70대가 돼서 추간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많이 두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천적인
척추관 넓이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경우에 허리가 잘 안 펴진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척추 아래 사이 간격이 좁다는 것은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일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 굽혔다 폈다 할 때 디스크가 낡아져 있을까. 요런 경우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디스크가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디스크를 타고 나서 평생 문제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 30대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 요인도 많고, 이제 요추 근력, 코 근육 정도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요인 더불어 생활 습관과 근력의 정도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통틀어서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신경관이 좁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기가 쉽고, 선천적으로 허리 근력이 약하고, 이거 뭐 꼭 선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디스크가 빨리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생겨서 허리 통증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울님은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오래 하셨고 직장도 사무직인데 운동은 거의 안 하시는 30대 후반 여성. 육체 노동은 안 하신다. 육체 노동이라는 게 허리를 많이 숙이었다 젖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하는 게 허리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노화 척추 퇴행성 변화는 물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앉아서 일을 하시더라도 한 가지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지 않도록 한 30-40분 앉아서 일하셨다 그러면 일어서서 허리 펴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하나의 근육이 힘을 많이 받아서 디스크가 추간판이 힘을 많이 받아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코 근육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퇴행성 변화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옴님, 매달리기 하면 좁은 척추 사이도 늘어나나요? 이제 거기에 기인한 게 이런 견인 치료입니다. 견인 치료를 했을 때 허리 디스크가 늘어나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이제 어떤 근거로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사람 몸이 그 정도 가지고 변화가 생긴다면 서서 걸어 다니다가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늘어난다 그러면 뭐 무리해서 조금만 걸으면 금방 무너져 내리겠죠. 그렇게 사람 몸이 쉽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망가지고 변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게 무슨 접고론 같은 데 가서 뼈 맞춘다, 틀어진 허리 바로 잡아준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매달린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시원한 느낌은 있겠죠. 네, 그리고 조현성님,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고 잘 때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통증이 심한다. 추간판 탈출증이실 수도 있고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MRI 찍어 많이 통증이 심하신다면 MRI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 이외에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여기서 보실 때 4번 허리뼈와 5번 허리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뼈가 어긋나 있으면 그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좁아져 있겠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약해져서 이게 허리뼈가 숙이고 젖히고 할 때마다 앞뒤로 더 어긋나서 흔들흔들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착증이 극도로 심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유압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나사못 고정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누군가가 질문을 하셨는데,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에, 분리증이 있으면 그게 점점점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 분리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압수를 해야 되고, 분리증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 화살표 쳐놓은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습니다. 목에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오는 게, 요거는 이제 돌출 정도가 되겠고, 중심성 돌출이 되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 종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람 몸을 길게 잘라서 봤을 때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신경관 협착증, 그리고 신경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신경 구멍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신경공 협착증일 수가 있습니다. 목도 허리하고 마찬가지고, 자, 이제 독특한 경우인데, 이렇게 목은 앞쪽 척추체를 연결하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관 내측으로 하얗게 뼈가 자라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후골린대 골화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증상이 심해요. 천천히 진행하는데 사람이 뭐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감각 이상하고 막 쩌릿쩌릿하고 이런 병이 생기고 다리 걸음걸이도 이상해져서 휘청휘청거리게 걷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큰 수술, 증상도 심할 뿐더러 회복도 잘 안 되고 큰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봐야 되며 엑스레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CT, 지금까지는 MRI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엑스레이와 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척추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단 의사가 진찰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MRI 찍어서 뭐 알 수는 있지만 그 사진만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진을 하고 물어보고 환자의 걸음걸이라든지 증상을 지켜보고 만져보고 의사가 직접 조작을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는 이런 진찰이 가장 중요해요. 진찰을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하고 그래서 검사는 방사선 영상 검사가 있고 방사선 영상 검사는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신경전도 검사라고 근전도 검사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엑스레이 역할은 쉽게 말하자면 뼈만 보는 거예요. 뼈만 보는데 엑스레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척추 분리증, 전방전이증 그리고 숙였다 젖혔다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불안정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추간판의 높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 추간판 상태가 디스크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뼈에서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관 쪽으로 자라 들어가는 그런 골극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후골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지만 엑스레이만 보고 추간판이 낮아져 있는데 그걸 보고 협착증이다, 신경이 눌린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한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신경이 눌린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T는 어느 정도 어슴푸레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협착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신경이 눌리고 신경공이 눌리고 이런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뼈 구조물을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이런 후골인대 골화증처럼 석회화 병변을 더욱더 정확하게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이 돼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겠는데 다이옴님 추나봤다 더 다칠 수도 있나? 이거는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무리한 동작을 했을 경우에 추간판이 터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드물게는 목을 이렇게 막 심하게 도수치료, 추나치료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안 좋은가 이런 걸 미리 시술을 하는 의사, 물리치료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아프면 이럴 때 너무 통증이 심해요. 이런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목 돌리고 걷고 그러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소율님 MRI 테슬라 정도마다 해상도가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MRI 테슬라가 높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높은 테슬라 MRI 사용을 했을 때 너무 현실적으로 나와서 보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뭐 높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MRI 허리 MRI, 목 MRI는 1.5 테슬라 이상만 되면은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3테슬라가 되는 게 더 좋지만 허리는 1.5 테슬라나 3 테슬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뭐 이게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반론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아장군이님은 MRI상 디스크 팽윤 정도라는데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일단은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걷기 운동, 코어 근육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시술이라든지 적정한 치료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충분히 됐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는데 꼭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뭐 척추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으로라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답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